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서 산업분석팀 김남은 연구위원입니다. 일단 5분을 칼같이 지켜서 일단 끝내야 될 것 같고,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발전 전략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토론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오늘 정직하게 그냥 오늘 주제가 잡힌 세 가지, 로보 어드바이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굉장히 주제를 최근에 이슈가 되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슈를 잡아서 한국은행에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들은 내용들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보 어드바이저 쪽 오늘 얘기 제가 굉장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 사실 깊게 있는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사실 오늘 좋은 내용이었었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내에 자본시장 쪽에 있어서 또는 개인들의 자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가계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국내 금융자산,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한 26.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리 봤을 때는 한 일본이 62% 정도 되고 미국이 70%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계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어떤 금융자산 관리라는 부분이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태까지 잘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또 금융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도 님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으로는 앞으로 계속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속 포커싱을 두고 그쪽으로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은 일단 생태계 조성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자산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국내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투자 권유 자문이나 이제 운용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이나 1임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이제 대면 방식 또는 서면을 통해서만 자문계약 및 1임 계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이 있긴 한데, 최근에 어떤 규제의 흐름 자체는 이거 다 풀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7월 5일날 정부가 이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자문 및 1임업 관련해 갖고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비대면 쪽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규제를 좀 바꿀 생각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백오피스의 형태가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의 형태로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어쨌든 상반기에 자본시장 쪽에서 이제 1인용 ISA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신탁형 ISA 같은 경우는 아직 허용을 안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형평성 측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으로 가면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비대면 쪽으로 넘어갈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얼마나 이 동일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보면은 동일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의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다른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성을 만들어 가면서 이쪽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관련해 1분 남았습니다. 네. 너무 많이 썼네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쪽은 제가 아예 뺄게요. 블록체인 쪽은 이모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김진환 이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커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 2005년 정도는 이제 100으로 기준할 경우에 1인당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48.5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1인당 전산 예산은 오히려 114.4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그 전산 비용 자체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채널, 우리 브랜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브랜치에 대한 비용 부담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약점, 핀테크 대비나 또는 비금융 사업자 대비 약점이 결국에는 이런 비용 부담이거든요. 대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약점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보 보안 때문에 또는 그 정보 누출 때문에 상대적으로 PC 가상화 수준 정도에서만 도입된 게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위에서 그 제3자 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갖고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비핵심 업무 같은 경우에도 그 금융권에서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금융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비용 절감 부분에 좀 노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냐면 그 핀테크 사업자들 대비 빠르게 그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영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뭐 아까 교수님께서 린 스타트업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금융기관들에게 핀테크 DNA를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측면, 빠르게 개발을 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에서 클라우드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금융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7분 30초 썼습니다. 김재혁 팀장님. 저는 오늘 발표 토론자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최하는 입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인상이 있어서 일단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정말 그 로보 어드바이저 클라우드, 최근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시장 조사도 하고 설문도 했는데 이 부분에 아마 그 올해 전망에 많이 좀 이렇게 그 순위가 높아서 좀 섭외를 했고요. 그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할 때 우리 개인 감정이 개입되면은 손실이 많이 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러한 손실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유층에서 갖고 있던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반인까지도 확대돼서 어떤 최소 자금이나 어떤 저렴한 수수료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알파고가 그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용한 딥러닝, 인공지능의 결과물이라고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규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에, 특히 클라우드 뱅킹 이런 부분에 어떤 중복 투자나 어떤 비용 절감 아니면 효율적인 전산 운영 이런 부분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디지털 커런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본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급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금융감독청도 이제 감시에 들어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해킹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개인적인 해킹은 규모가 작지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규모의 피해가 많이 나고 또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고 어떤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주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은 두 분이 지금 같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이외에 핀테크 과제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더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은행에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비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셨는데 만약에 우리은행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은행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은행은 아예 구글처럼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구글이 하는 것들은 좋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제한을 하는 건데 그걸 뭉쳐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은행이다 그러면은 우리은행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탈처럼 좋은 자신들은 언번들링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해서 예컨대 토스 같은 것들을 인수해서 그것들을 인프라의 윗단에 깔고 큐레이팅 해갖고 제공을 하게 되면 수익의 그 양상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금융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의 신용화폐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종류의 발상의 전환이 지금 은행에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벤처 캐피탈처럼 전략적인 투자를 해서 고객들한테 가치 제한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로 언번들링에 사실은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단을 아주 든든한 인프라로 지원. 사실 저희 같은 회사만 해도 은행의 시스템을 지금 우리은행 펀뱅킹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용자들한테 수수료 눈치 보면서 올리는 거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사실은 더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은행이 다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처럼 그걸 본격적으로 용기 있게 정말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켓플레이스도 만드시고 그 커뮤니케이터도 만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반대 전략으로 그런 것들을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구글처럼 구글의 알파벳처럼 새롭게 큐레이팅해서 또 나가는 방법 이런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저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지금 김 이사님께 조금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짧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미 매체들에서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한번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서 한번 시장에 진입해 보자 이제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예전에 한번 세웠었는데 근데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정작 이게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기보다는 사실은 보면은 뭐랄까요 아까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플럭추에이션 이게 심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는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용을 한 어떤 자산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산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비트코인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어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지 일단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이를테면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요? 사실 기존 전통적인 자산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여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과연 이거를 뭐랄까요? 너무 좀 장황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달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 좀 여쭈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불안정한 것들은 모든 새로운 자산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투사되면은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불가결한 요소인 원유 가격이 이렇게 거기 또 반토막 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원유도 그런데 모든 자산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고 시장의 논리가 투사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가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반 남았을 때 이거 반뿐이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얼른 마셔야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의 척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느냐? 비트코인을 트랜잭션 화폐로만 쓸 수 있게끔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서 그 10분 안에 그 트랜잭션으로 바로 이제 비트코인 형태로 바꿨다가 다시 피아 커런시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국제송금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송금 인프라를 이제 해외 핀테크 업체들이 쓸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필링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쓰비시 은행이 코인베이스,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송금의 비트코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그런 데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완벽한 건 없다. 그리고 기술적 한계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사업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오픈소스가 그 자체로 다 완벽하다면 사실 그 위에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꼬이듯이 그 오픈소스가 굉장히 기본만 있고 엉성한 형태로 뼈대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을 채우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보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생태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이크를 쥔 김에 아까 김정혁 팀장님께서 이제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해킹당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애드온된 그 DAO라는 것이 사실은 해킹을 당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합법적인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드상의 결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은 이제 베타 기간을 끝냈고요. 근데 이 DAO라는 것은 여전히 베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줄여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킹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해킹은 아니다. 그런 것들 좀 바로 잡아드립니다. 네, 그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보안 해킹은 얼마든지 리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도 얼마 전에 베타 기간에 자율주행을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고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문제겠지만 아마 지금 정말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와 말하자면 이제 과거의 기존의 이제 업계와의 이제 클래시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